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또 제가 조금 약간 초반에 오프닝도 좀 너무 길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너무 길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대충 이제 한 50분 전후에 맞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생활 여러분 힘드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수험 생활을 여러분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어떤 경우들을 보냐면 난 고3이기 때문에 웃어도 안 되고 뭔가 이 의무를 약간 내가 더 이렇게 더 다운되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험 생활은요 밝게 하셔야 돼요. 밝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되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고 태도는 밝게 하셔야 돼요. 근데 왠지 막 웃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밝은 태도를 갖거나 그렇게 되면 뭔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인생 전체로 보더라도요 여러분이 밝은 태도, 좋은 태도, 또 긍정적인 태도, 제가 고3 교실 들어가면 애들이 그냥 일부러 인상을 쓰는 막 2학년 때만 해도 밝았던 애가 3학년 돼서 막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예,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긍정의 말 하시고요. 친구들한테도 너 될 수 있어, 너 잘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말을 서로에게 해주면서 힘을 그렇게 얻어가시면 더 아마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 들어오시면 밝게 인사드리고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해야지 1년 동안 여러분이 앞으로 또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위진남북조 수당 요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뭐 배웠었죠? 하, 상, 주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춘추전국, 진, 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진남북조 시대 3에서 6세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 당나라 이렇게 되는데요. 위진남북조 시대가 최근에는 좀 안 나왔어요. 2020년 6월 모평 이후로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시험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나라가 2023년도 6월 모평이 한번 본 문제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파트는요 역시 당나라죠 뭐. 그쵸? 그래서 자 봅시다. 2019, 20, 21, 22 이렇게 계속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당나라 파트를 메인으로 수나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역시 나올 수 있으니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린 마법 필기 노트는요 위에 있는 거 이건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로. 그리고 제가 올해 특히 교재에는 블랭크를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채워가시는 주된 내용들로 그렇게 써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연도 다 외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워. 그래야지 여러분이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후한이 있었고요. 황건적의 난으로 막 혼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조의 위가 있고요. 유비의 촉이 있고요. 송권의 오가 있습니다. 그걸 위촉오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연도 이런 건 무의미합니다. 여기서 누가 정리하죠? 우리는 유비가 뭔가 삼국지의 주인공이니까 유비가 이 나라가 통일한지 아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위에 그것을 이어받았던 진이라는 나라 때 최종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진이 있을 때 이민족 5나라가 공격을 해와요. 이걸 5개의 오랑캐라고 해서 오랑캐 호자를 써서 오호라고 합니다. 선비, 흉노, 강갈, 저족이 이때 쳐들어와요. 이들은 되게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이 남쪽, 동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진을 내려온 진이다, 동쪽으로 내려온 진이다. 그래서 동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동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송, 제, 양, 진 이런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굳이 암기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자, 오호가 와서 그냥 오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분열이 이루어졌었고요. 16개의 국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걸 5호 16국 시대라고 그래요. 5호 16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위진남북조 안에 있던 시기죠. 이 중에서 선비족 출신의 북위가 이 시기를 다 통일합니다.
근데 이 북위도 동위, 서위, 북제, 북주로 나뉘어지다가 최종적으로는 수라는 나라한테 다 통일을 당해요. 선생님 거 봐. 세계사 어려울 줄 알았어. 이렇게 어렵다니까. 여러분, 이거 암기하라고 제가 안 했죠. 이거는 뭐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위가 중심이었죠. 위초고 중에선. 그 다음에 진이죠. 위진. 남쪽의 여러 나라, 북쪽의 여러 나라. 이걸 남조, 북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이건 시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3세기에서 6세기까지 있었던 시대를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제 필기 노트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되죠? 위, 진, 남쪽의 여러 나라, 북쪽의 여러 나라. 남북조. 그리고 수, 당. 우리 이렇게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위진남북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위치 전혀 필요 없습니다. 흉노, 선비, 강, 갈, 저족 등등 있어요. 그냥 5 이민족이죠. 그걸 오호라고 하고요. 이 오호의 침입에 의해서 혼란도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위나라부터 한번 볼게요. 조조와 관련되는 위나라. 위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사 파트할 때는요, 그 앞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어떤 제도가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를 알아두시면 그 뒤에가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해요. 자,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관리 선발 제도가 구품중정 제도군요. 이 구품중정 제도가 나온 배경은 뭐였을까요? 한나라 때 무슨 제도가 있었죠? 향걸 이선제가 있었다고 했었죠. 향걸 이선제는 지방에서 관리를 추천하는 제도잖아요. 호족의 자제만 관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공명정대하게 관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제도가 구품중정 제도예요. 이건 원래 목적이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원래 목적은. 이건 뭐냐면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 젊은 청년이나 유학생들을 보고 체킹을 계속하는 거야. 저런 모습이 있었구만. 이렇게 학문이 뛰어나구만. 이렇구만. 이렇게. 그 지역의 사람들을 9단계, 이 구품이라는 게 9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9단계로 평가해서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호족의 영향력으로부터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이게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거죠. 무슨 말이냐? 보세요.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뭐 KTX가 있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본 사람들이 평생 볼 사람들이야, 거의. 그런데 외부 사람이 와갖고 막 뭘 적고 있어. 누가 봐도 뭐예요? 중정관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뭐 엽이나 이런 거 넉넉히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오게 되면 그 지역의 유진, 딱 제가 오셨습니까? 먼 길 오늘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좀 잠이라도 좀 편히 주무시죠. 제가 그냥 방 하나 정리해 놨습니다 하고 막 좋은, 지금 말로 하면 막 펜트하우스 같은 데를 막 내줘요. 그리고 뭐 온갖 향응을 제공해. 이거라도 좀 한번 드셔보시죠. 먼 길 오시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나란히 하고 애쓰시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저희 아들 인사는 제가 올리게 해 주십시오. 성환아, 일로 오거라. 인사드리거라. 안녕하십니까? 유성환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허허, 아드님이 아주 잘생기시고 아주 기세가 좋은 게 큰일 나시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가서 이제 넌 공부하거라. 제 등급 어떻게 나올까요? 보남 안 하지. 보남 안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비슷한 게 선생님 이거 입학사정관제랑 매우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실 입학사정관제 자체가 상당히 지금은 오게 되면서 좀 무력화됐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것도 공정성.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실제 그 제도적인 게 완전히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입학사정관제 사실 지금 되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때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품중정제가 나왔지만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서 그 호족들이 문벌 귀족화돼요. 왜? 오히려 더 안전하게 중앙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중정관만 잘 설득하고 하면. 그리고 16국 시대가 있었다고 했었죠? 5호 16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16국을 통일한 게 선비족 출신의 북위예요. 그런데 이 북위는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다른 이민족들은 자기가 이 중국 지역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따로 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든지 하는데 북위는 좀 달랐어. 선비족은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목민족인 선비족을 어떻게 시키냐면 농경민족인 한족화시켜요. 우린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면 한족화시키는 정책이다 그래서 한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한화 정책. 유목민족을 뭐 시키는 겁니까? 농경민족화 시키는 겁니다. 선비족을 한족화 시키는 정책. 우린 이걸 한화 정책. 다른 말로 조금 유식한 말로 뭐 호한 융합 정책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교과서명은 한화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전제. 균전제라는 건 뭐야? 땅을 나눠준다는 제도예요.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이 균전제라는 것은요. 북위. 그러니까 균전제 실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에서 북위, 수, 당 정도에 해당됩니다. 당 정도. 그 중에서도 당연히 북위. 지금 북위 배우고 있죠. 그리고 삼장제. 삼장제가 한번 그때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죠. 삼장이란 건 뭐냐면 세 개 장을 뽑는다는 제도인데요. 5개의 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집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1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의 집을 하나의 린이라고 하고요. 또 그러면 5개의 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1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5개의 리가 있겠죠. 이것을 하나의 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5개의 집이 있는 요 사람을 인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개의 린이 있는 이 사람을 이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개의 리가 있는 1당을 당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 뜰이 장이죠? 이게 바로 삼장제도예요. 이거는 향촌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유목민적인 제도는 아니죠? 주로 뭘로 가고 있는 겁니까? 농경민족인 정착한 농경민족의 제도인 삼장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이게 참 이해는 안 돼. 자신들의 복장을 금지시켜요. 자신들의 언어도 금지시키고요. 성씨도 금지시켜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평생 한화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제가 생각나실 겁니다. 이게 북위의 하나 정책인데요. 왜 그러냐? 여기 한번 보세요. 사마염이 세운 나라가 내분의 혼란에 빠지자 이 틈을 타서 오호가 화북 지역에 여러 왕조를 세웠고 오호 중 하나인 선비족이 세운 왕조인 화북 지역을 통일했대요. 북위가 되겠죠. 자, 양인의 경우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일정한 토지를 지급했대. 이것은 균전제를 얘기하고요. 노비에게도 그런 뭐 토지를 할당하였다. 균전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한화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은 제가 생각날 겁니다. 요게 그 나띵 위키라는 거기에 한화 이글스 팬의 유명인 팬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 사실 여러분 TV 다 나와봤거든요. 방송국 3사 다 나와보고 뭐 저도 뭐 세계 테마기행도 찍고 제가 뭐 다 해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제 삶의 최고의 커리어입니다. 한화 이글스 유명인 팬. 뭐 EBS 강의 15년, 뭐 교사 20년 보다 제가 더 높게 평가하는 게 이거 뭐 자작 아닙니다. 전 이거 손도 안 돼요. 뭐 될 뭐 이유도 없고요. 또 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EBS 아이의 역사 영역 강사 위진남북 조식의 한화 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본인이 한화 이글스 팬임을 밝힘. 제가 89년도에 빙그레 이글스 어린이 회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야구인의 삶을 한화 이글스 팬의 삶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 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박보영 씨 계시고요. 송중기 씨 계시고요. 조인성 씨 계시고요. 차인표, 차태현. 여러분,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 아내랑 제가 이 잠실야구장에 한화 경기에 갔을 때고요. 제 여러분 진짜 소박한 꿈이 있어요. 진짜 내 인생 내 그것만 하면 내 진짜 인생에 원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이 좀 저를 더 유명하게 좀 만들어 주셔서요. 나 시구 좀 한 번만 하게 해줘. 나 진짜 그러면 나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저는 여러분 또 사회인 야구를 제가 또 1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지않아 올해도 괜찮을 거고요. 머지않아 하나가 왕조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하나는 꼴등의 팀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는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에 한화를 응원한다고 했을 땐 기회주의자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력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15년, 20년 만에 우리가 상당히 좀 쇠락했죠? 다시 돌아옵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언젠간 돌아올 바로 그 팀, 한화 이글스. 제가 보살 팬의 한 명이지만 제가 한화 이글스 팬으로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아마 대학 다니실 때쯤 되면 한화 이글스가 아마 최고의 강팀, 왕조 시대를 열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안 믿는 눈치인데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자, 남북조 시대 이렇게 돼요. 보세요. 남조, 북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몇몇 친구들이 송제, 양진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송제, 양진 같은 시기에 네 나라가 나뉜 게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송제, 양진이란 건 뭐냐면 자, 진나라가 남쪽으로 해서 동진이 되었죠. 동진 이후에 송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송나라가 멸망하고 제나라가 있었고 제나라가 멸망하고 양나라가 있었고 양나라가 멸망하고 진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송제, 양대는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순서별로 있었던 것이 송제, 양진의 남조고요. 자, 이 북조에서는 북위가 있었고 북위도 서위, 동위로 이렇게 분열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보자면 여기 평성이라는 데가 원래 북위의 수도였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수도도 천도하거든요. 어디로? 러양으로. 이 러양으로 천도한다라는 것도 한화 정책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농경민족인 이 황하강 유역 일대에 러양으로 천도를 하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북조와 남조의 약간의 문화의 패턴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냐? 북조는 불교를 장려합니다. 선생님 왜 유목민족이 불교를 장려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암기할 생각 말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농경민족이 한족들은 유목민족을 무시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왕조는 누구예요? 유목민 왕조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야 그들이 군사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예 뭐 이렇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에이 저 유목민 놈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종교를 주는 거야. 너 부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살아있는 왕한테 잘해. 이때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이 불교는요, 왕즉불 사상입니다. 왕이 곧 부처예요. 네. 그리고 귀족 중심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불교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오히려 왕권의 정통성이 더 강화되는 종교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불교를 장려한다는 건 왕권 강화에 큰 기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윙강 석굴이라든가 룽먼 석굴 같은 큰 대형 석굴 사원 등이 이때 대부분 다 만들어집니다. 북조 시기에. 자, 남조는 어땠을까요? 양쯔강, 이걸 다른 말로 창장강이라고도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현실 도피적이야. 왜 이런 사상이 났을까요? 아니 내가 인간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거의 짐승화처럼 생각했던 이민족, 유목민족한테 나의 본거지를 뺏기고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창피해. 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 너무 창피하고 싫으니까 그냥 멀리 하는 거야. 에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정치 얘기 그런 거 하지 마. 에이, 귀만 더럽네. 하면서 어떻게? 뭐 아주 그 맑은 얘기만 하자. 좋은 얘기만 하자. 청담 사상.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저 대나무 밭에 들어갔던 7명의 현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림칠연이고요. 그리고 이때 그래서 나타났던 사상이 노장서상이에요. 뭐 세상 다 좋은 거 아니겠나 이러면서 이제 가서 유유자적하면서 자연과 함께 무위자연 외치면서 술도 먹고요. 그냥 별다른 욕심 없이 하는 현실 도피적 성향이 남조에서 나타났죠. 왜? 자신의 본거지를 뺏기고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현실 도피적 노장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도연명입니다. 도연명이 썼던 글이 유명한데요. 그게 귀거래사예요. 귀거래사. 이거 뭐야? 현실 정치, 그거 상관없다. 나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낚시나 하면서, 그냥 바람 쐬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란다. 라는 내용이에요.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사륙변여체라든가, 그림으로는 고개지의 여사잠도, 글씨로는 왕희지의 글씨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니 해도 도연명이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 요 윙강석굴의 대형 석굴사원, 이때 되게 큰 석굴사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북조에선. 왜?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왕의 권위가 더 세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림칠연, 이 대나무 밭에 들어갔던 7명의 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귀거래사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가리로다. 전원이 황무하려는데 왜 아니 돌아가랴. 동쪽 둔덕에 올라 휘바람을 시원하게 불고 맑은 흐름에 나가 시를 짓는다. 이렇듯 편하다고 인생 다할 때까지 가려거니와 천명을 즐기는데 또 무엇을 의심하랴. 이게 좋은 거지. 자연과 벗삼아. 이러한 도연명의 귀거래사는 위진남북조 시대 중에서도 남조 시대의 그러한 현실 사회를 제대로 보여준다 하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왕조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근데 수나라는요 581년에 있었고 589년에 통일을 하거든요. 위진남북조 시대. 근데 불과 통일하고 나서 30년 정도밖에 못 가요.
이게 좀 특징입니다. 왜 그랬는지. 진나라도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어쨌든 이들은 수도가 장안이었고요. 장안 안에 대흥성이라는 성이 수도였습니다. 수문제라는 인물,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수나라는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너무나 완벽했어. 그러니까 저는요, 제도나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이야. 우리가 지금 뭐 AI 시대 살아가고 있고요. 엄청나게 현대화된 과학기술 문명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인간성,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성,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하를 얻었던 이 수문제, 그는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위진남북 시대 때 통일한 것이죠.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귀족권을 약화시켰어요. 대표적인 게 구품 중령들 폐지했다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 시작되는 이 과거제가 수나라 때 최초로 시행돼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균전제,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는 조용조, 이건 당나라 때 가면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균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제도인 부병제, 이 제도적으로 너무나 완벽했거든. 이 시스템, 정치적으로는 이 과거제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조직으로는 균전제와 부병제, 조용조를 만드는 이 모든 시스템을 잘 갖춰놨는데 문제는 이놈 때문이야. 왜 그랬냐? 이들에게는 몇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일단 수문제의 본명은 양견이었어요. 양견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뛰어났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 와이프가 누구냐면 문헌왕후 내지는 독고왕후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혹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견은 얼굴 마담이고 실제의 정치는 독고왕후가 다 했다. 그녀야말로 진정한 권력자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견은 황제는 원래 중국의 황제는 그 첩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수십씩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양견은 거의 없었어요. 왜? 자기 남편이 조금만 궁녀 중에 좀 이렇게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 데리고 와서 죽여버려. 실제로 그랬대요. 여러 번. 그러니까 양견이 너무 좀 그래갖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조심하고 살다가요. 한편으론 자기가 이 마음에 두었던 한 여인이 있어서 여인에게 좀 관심을 표하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독고왕후가 그걸 딱 캐치해서 바로 제거. 이렇게 된 거야. 한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양견이 말을 타고 혼자 막 뛰어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천하를 가졌지만 단 하나의 자유도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정도로. 그래서 그가 양견이 독고왕후한테 자신의 이것을 어필한 게 아니냐, 답답함을 호소한 게 아니냐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평가한대요. 그거 자기가 어떤 여인 보다가 걸려가지고 도망쳐 나갔다. 며칠 숨어 있다 왔다. 뭐 이렇게도 볼 정도로. 어쨌든 이 양견이라는 인물은 좀 이 아내의 이 카리스마에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어디에도 그랬었냐면 이 양견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 아들 중에 양용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장남이었었고요. 그가 이제 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용이 좀 너무나 또 여인을 좋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방탕하게 보였었던 거야. 방탕하게 보였었던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도를 넘는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의 동생이었었던 양광. 사실 이 양광이 정말로 약간 정신적으로 거의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엄마의 카리스마, 엄마의 힘을 아니까 이 형을 약간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돌려가기를 계속하는 거야. 이렇게 대제국이 만들어졌는데 형님이 저러셔서 어떡합니까, 어머님? 진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계속했대. 그러니까 사실 양견이 결정한 게 아니라 이 독고왕후가 어떻게 하냐? 야, 너 내려와. 라고 하곤 양광이한테 왕자를 넘겨줍니다. 실제로 그걸 넘겨받았던 이 양광이 수양제예요. 이때부터 이 양제가 어떻게 하냐? 그러고 나서는 그가 왕이 될 때쯤 독고왕후 죽거든요. 아버지랑 형을 같이 처리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독재를 펼쳐 나갔던 인물이 바로 이 수양제입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그 신하들이 다 말렸던 무리한 고구려 원정을 단행합니다. 당시 이 역사책에는요, 113만 대군입니다. 여러분, 113만, 1500년 전에요, 113만 대군을 동원했대요. 지금 우리나라 전군이 50만 정도 됩니다. 50만 전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113만 대군. 그리고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대운하는요, 여러분, 황하강과 이 창장강, 양쯔강을 연결하는 강 아닙니까? 이걸 했대요. 저는요, 사실은 이게 보면 제가 군대에서 갔다 오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전 뭐 제대한 지도 꽤 됐지만, 군대를 가기 전에는 어떤 그 문화적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 와, 멋있다, 뭐 이런 게였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거 참 힘들었겠다. 왜?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군인들은. 근데 저는 피라미드, 만리장성, 나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면, 강 줄기를 2000km 가까이 바꿔요. 와, 이걸 해내요.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8만 명을 동원해서 항공모함 같은 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끌게 하고요. 너는 황제가 지나가니까 너무 영광스럽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음식을 바치게 합니다. 다 먹지도 못하고 그걸 다 그냥 땅에 파묻고 그냥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국가 재정은 바닥나고요. 농민들의 불만은 폭발하는 것이죠.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했던 수나라가 한 명의 인물을 잘못 만나면서 불과 30년 만에 망해버려요. 이게 역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기술들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하겠지만 사실 사람을 잘 세우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역사의 교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수나라의 영역 한번 보면, 자, 수나라의 수도는 장안이고요. 대흥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요 끝에가 어디입니까? 베이징까지 연결하는 이게 바로 수나라의 대운하입니다. 야, 이건 난 상상이 안 돼. 이거는 상상이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산 몇 자루 주고 한강 가서 본 다음에 한강의 물줄기를 여기 50m만 바꿔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겠죠. 그렇다니까. 난 이건 어마어마한 일 같아요, 진짜로. 자, 그리고 수나라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아주 귀족, 럭셔리 문화로 유명하고요. 또 인물들도 많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당나라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나타났었어요.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이 세 나라에 공통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한자, 율령, 유교, 불교라는 요 네 개의 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다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리고 율령이란 건 뭐냐면 법적 체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이것이 한중일에 다 있게 되었고, 이러한 동아시아 문화권이 성립이 되었던 게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는요, 618년에서 907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세기적으로 따지자면 7세기, 8세기, 9세기, 이거 907년이니까 10세기 초에 멸망하지만 일반적으로는 7, 8, 9세기에 많이 활약했던 나라가 당나라고요. 역시 수도는 장안이었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당 고조는 이연입니다. 이연이 당나라를 건국했대요. 별로 나머지 내용은 별로 알 게 없어요. 그리고 당태종, 우리나라 한국 사람도 연관성이 많은 인물이죠. 이 당태종은요, 정관의 치라고 해서 치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정치를 잘했대요. 그래서 정관의 치, 아주 태평성대의 시기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후대의 황제들에게 남기는 책도 씁니다. 그 책 이름이 정관정요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나처럼 훌륭하게 황제하고 싶냐? 이 책 잘 읽어라. 그리고 후대 황제들한테 책을 쓴 게 정관정요예요. 체제 정비에서요, 율령 확립시켰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육부제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대외 팽창으로는 동돌궐, 동동궐을 복속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었고, 그리고 고종 때는 백제와 660년에 백제,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게 당 고종 때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지역까지 복속시켰던 것이 당 고종 때고요. 여기 당 태종과 당 고종 때쯤 있었던 정책이 기미 정책이에요. 기미 정책이라는 건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온 개념인데요. 기미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간접 지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민족을 통치를 할 때 직접적으로 당나라 관리들이 가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미라는 말이 곱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차지했던 그 지역 사람들을 대표로 세워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형태를 기미 정책이라고 합니다. 저런 개념도 교과서 바뀌면서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이 이 고종과 그 이후에 현종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었던 교과서에는 없지만 참 유명한 인물이 측천무후라고 들어보셨어요? 측천무후. 중국의 황제가 굳이 따지면 한 200명 정도 됐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한 여황제가 측천무후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당현종입니다. 당현종은요, 이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초기에는 정치를 매우 잘했답니다. 그래서 이 당태종 때 정관의 치라고 불렸다면 당현종 때는요, 개원의 치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뛰어나게 정치를 잘했던 인물이래요. 학문 중흥을 위해서 노력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도사도사, 절도사. 왜? 원래 당나라가 요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새롭게 차지했던 지역을 본인이 직접 통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로 군대 장관들을 이 지역에 파견을 해서 전권을 줬었어요. 이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절도사들이라고 합니다. 절도사 제도. 대표적으로 있는 사람이 알록산이라든가 사사명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절도사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 탈라스 전투에서 지면서, 탈라스는 당시에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거든요. 아바스 왕조랑 당나라랑 붙었었던 전투가 탈라스 전투인데요. 아바스, 탈라스. 그리고 이 당과 비슷한 자음, 디귿과 비슷한 게 티귿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탈라스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비단께 상실하면서 쇠퇴하게 되는데, 이 탈라스 전투 이후에 바로 있었던 게 안사의 난이거든요. 안사의 난은 합성어입니다. 알록산과 사사명이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앞자들을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안사의 난이 나오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이 누구죠? 바로 이 인물, 귀비귀비 양귀비입니다. 양귀비의 본명은 양옥환 이고요. 여기서는 되게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나오는데, 실제 양귀비는요, 여기 양귀비의 석상이거든요, 매우 통통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의 기준이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시안을 갔을 때 이게 당시 찍었던 거고, 요게 이제 그 양귀비를 보기 위해 왔었던 이 당시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귀비는 원래 당현종의 아들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였어. 근데 30살 차이가 넘거든요. 근데 당현종이 보고 반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저기 뭐 방법 없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을 포기시키고, 또 어쨌든 며느리인데 또 바로 만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될 뻔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도사를 만들어요. 도교의 이 종교적인 도사가 됐다가 다시 복귀시키는 뭐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사람이, 양귀비가 일설에 따르면요, 암내가 그렇게 심했대요. 암내가, 이 겨드랑이 냄새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심했대요. 예, 그래서 아주 참을 수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 주변에 양귀비가 권력을 얻고 나서 주변에 이렇게 뭐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약간 그 냄새를 맡고 약간 한번 표정을 찡그렸다,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근데 그랬던, 아무리 나이 차이가 뭐 30살이 넘고 나서 그렇지, 어떻게 당현종이 그걸 이렇게 양귀비한테, 그 암내 나는 양귀비한테 그렇게 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현종이요,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요, 거의 냄새를 못 맡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당현종이 말년에 이 양귀비에 빠져가지고 거의 정사가 엉망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알록산, 뭐 배가 이만큼 나왔던 아주 등치가 컸던 인물인데요. 이 알록산이 양귀비한테 그렇게 애교를 잘 부렸대요. 그 큰 등치로 막 기저귀 같은 거 한 다음에 막 엉덩이 춤을 추고 막 이런 거를 그렇게 양귀비가 너무 이뻐했답니다. 그리고 뭐 일설에 따르면 당현종을 딱 이제 만나러 올 때 이 알록산이 이 말에서 내리는데 일단 말이 너무 휘청거리기도 하고 막 제대로 못 내리고 하니까 약간 그 화가 나면서 당현종이 그랬대요. 야, 네 배에는 뭐가 그렇게 들었냐? 그러니까 장군인데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때 딱 센스 넘치게, 이 배에는 황제 폐하를 향한 충성이 있지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주 당현종이 뭐 깔깔거리고 웃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을 정도로 아주 처세에 밝았던 인물이 알록산입니다. 그런데 이 알록산과 사사명의 둘 다 이제 절도사들이거든요. 그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당나라가 완전히 휘청이게 돼요. 휘청이게 돼요. 그러다가 알록산의 난 이후 100여 년 정도의
황소의 난이 있었고요. 이때쯤 되면서 절도사들이 더 발흥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907년에 주전충의 난에 의해서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였다? 양귀비에 빠졌던 인물 당현종이었다. 여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당나라의 경제는요, 2년 산모작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돌아가면서 짓는 거예요. 2년 산모작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차. 여기서 말하는 차는 이 카가 아니겠죠. 마시는 티입니다. 티가 많이 발전했고, 특히 상인들이 조합을 이뤘어요. 왜? 이 당나라의 경제는 매우 좋았거든요. 그래서 행이라는 상인들의 조합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다행이다. 이 노래 있죠. 이적시의 다행이다. 저는 바꿔 부르겠습니다. 다행이다. 여러분이 참 제 강의를 들어주고 계셔서 참 다행이다. 당나라에는 행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당나라에는 행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어음인 비전이 있었어요. 이걸 뭐 화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에 10대들, 20대 이제 초반들 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뭐 정치가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당을 지지하시던 간에, 정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저는 더 젊은 사람들이 더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비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당이든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정당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시고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의 나라와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려봤습니다. 당비를 내는 여러분들, 더 적극적인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를 참 들어주셔서 당행이다. 여기 행이라는 조직이 당나라에 등장했다. 그 다음에 시박사는 주로 무역을 담당했던 관청이 되는데요. 사실 이 시박사는요, 당나라에 시작했다가 다음에 어떤 나라나요? 송나라 때 활발하고요. 원나라 때도 있었고요. 명나라 때까지 있었다가 청나라 때 초기까지 있다가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 송, 원, 명, 청까지 다 있었던 게 시박사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유명했던 해외 관청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박사는 선지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나라 이후에 중국 왕조에 있었던 것이다. 청나라 때는 호칭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성격은 유지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안사의 난, 아까 말씀드렸던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있잖아요. 이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기점으로 당나라의 제도가 무너져. 무슨 말이냐? 당나라는요, 균전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준 제도죠. 물론 거기 안에서도 구분전과 영업전이라고 그래서 뭐 팔 수 있는 땅과 팔 수 없는 땅 이런 걸 구분해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깊게 안 나와요. 어쨌든 균전제 있었고요. 농민 나눠줬죠. 농민들한테 땅 나눠줬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요. 이게 조용조 체제야. 이 조용조 체제가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요게 조선시대 때 발전하면서 오게 되는 게 영정법이고요. 요 용이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오게 되는 게 균역법이고요. 요 조라는 것이 이거 특산물 내는 거거든요. 발전해서 오게 되는 게 대동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세 제도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조는 토지세, 요 용은 노동력, 성인 남성들이 징발하는 제도. 그다음에 요 그 뒤에 있는 조는 특산물을 걷는 것이거든요. 이 조용조 체제라는 나름의 괜찮은 이 국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네 농사 짓는데 농사 안 지을 때 뭐 할래? 와서 국가를 위해 복무해. 겨울철이라든가 혹은 유사시에 외군이 쳐들어올 때나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사의 난 이후 균전제가 깨진 거야. 몇몇 힘 있는 유력자들이 장원 형태로 넓은 땅 형태의 유력자들이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균전제가 깨집니다. 균전제가 깨지면 부병제, 이 군사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무너지죠. 그래서 모집하는 형태의 병사제도인 모병제로 바뀌게 되고요. 이 조용조 체제가 깨지면서 등장했던 게 양세법이에요. 양세법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양세법은 뭐죠? 양세. 양이라는 건 그 한자로 따지면 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의 세금을 2번 걷는 거예요. 2번 걷는 거예요. 근데 재산에 따라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재산 정도, 자산에 따라서 걷는 것을 양세법이라고 합니다. 즉 양세법이 등장했다는 건 안사에 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후기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되셨죠, 여러분? 이 패턴은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나라의 율령체제, 이거 너무 깊게 보지 마세요. 삼성육부 있었다. 삼성육부 제도에다가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라는 나름의 괜찮은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가 언제 무너졌다? 바로 안사에 난 이후 무너지게 되면서 양세법이 등장했었고, 그러면서 국가의 제도가 전체적으로 흔들흔들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 패턴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고요. 이게 양세법이에요. 양세법이란 호구별로 자산에 따라 세금을 거둔 제도로 여름과 가을 두 차례, 그러니까 양세예요. 두 차례 징수했대요. 자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한 차등과세라는 점에서 조용조와는 구별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당나라의 문화파트, 요거 전체 별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요거 문화파트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당나라의 문화는요 되게 좀 럭셔리해요. 귀족적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이야. 그러면서도 개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사 배우면서 제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거든요. 제국, 한제국, 당제국, 뭐 오스만 제국, 뭐 이런 말들 많이, 몽골 제국,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개방적인 문화예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제국이 갈 수 있어요. 제국은, 개방적이지 않은 제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무찌르는 거, 위협하는 건 조금 할 수 있지만 그 제국이 유지되기는 불가능해요. 이 당나라의 제일 자랑할 만한 게 개방적인 바로 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외래 종교가 당나라 수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조라는 건 조로아스터교를 뜻해요. 조로아스터교가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바뀌면서 등장했던 게 마니교거든요. 마니교라든가 경교, 이슬람교의 하나, 크리스트교 하나의 분파죠. 경교라든가 이슬람 사원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외래 종교의 거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훈과학적 유학이 가장 번성했던 게 당나라 때입니다. 특히 훈과학적 유학의 거의 이 극을 보여주는 것이 공영달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가 유교 경전을 딱 정리해요. 야, 유교가 뭔지 알아? 그중에서 훈과학이 뭔지 알아? 이거야! 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 딱 정리해요. 이게 오경정의예요. 유교의 5개의 주요 경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전 종합본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경정의는요, 그 이후 과거 시험에 거의 필독서가 돼요. 바이블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오경정의로 인해서 유학의 발전을 더 발전이 저해되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왜? 뭔가 어쨌든 그 과거 시험을 볼 때 좀 열린 사고로 써야 되는데 이 오경정의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최고 점수를 받으니까 오히려 뭐 그런 면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하, 오경정의, 공영달 이거 다 당나라 때 사람이다. 그리고 이 당나라의 문화가 귀족적이라고 했었죠. 이 귀족적인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적인 장르가 바로 시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주공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 되겠다. 올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암기한 거거든요. 어때요? 좀 있어 보이지 않았어? 시를 딱 하니까 어때요? 좀 그렇잖아. 멋있어 보이잖아. 그렇다니까. 이 문학 장르에서도 가장 최고 하이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 시라고요. 이 시인 중에서도 중국의 그 많은 시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 딱 2명을 뽑으라면 다 당나라 때 있었어요. 그래서 시선이라고 추앙받았었던 이백, 시성으로 추앙받았었던 바로 두보 같은 인물들이 시들이, 이백과 두보의 시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하, 이백, 두보 나오면 당나라구나. 이게 세계사 공부에 가장 제일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 불교가 전래되었던 건 한나라 때지만 이때 불교의 현장이라는 대표적인 유명한 승려가 있습니다. 이 현장이 보니까 인도로 가서 불경을 좀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 불경을 갖고 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대당서역기입니다. 대당서역기. 이걸 대안탑이라는 곳에 보관을 해 두고요. 이 대당서역기 말고 현장이 몇몇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왔던 것을 그 소설처럼 그린 게 명나라 때 나오는 서유기예요.
그러니까 서유기는 명나라 때 나오는 거고 이 현장 자체가 이 대당 서역기를 쓴 건 당나라 때예요. 예. 그건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삼체. 당삼체는요 주로 3가지 정도의 유약을 발라서 아주 고급스러운 도자기를 구워내는 것을 우리는 당삼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작대로. 이게 장안성에 가면 가운데 넓게 쭉 뻗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걸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이게 당나라의 하나의 도성을 만드는 스타일이었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게 당삼체입니다. 딱 봐도 좀 럭셔리해 보이지 않나요? 당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입니다. 자, 중국 당대의 3가지 빛깔로 된 도자기로 주로 무덤에 넣는 부장품용으로 그릇에 많이 사용되었고 주로 백색, 갈색, 녹색의 유약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이 당삼체라고 하고요. 이거 제가 직접 당나라에 갔을 때 박물관에서 찍은 당삼체입니다. 이게 장안성. 쭉 뻗어 있죠. 실제로 장안성은 지금 가도 그 계획도시처럼 도로가 되게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누굽니까? 현장 스님이세요. 이분이 갖고 왔던 그 인도를 갖고 왔던 그 불교 경전을 보관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이게 대안탑. 예, 제가 참 죄송합니다.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시안에서 한번 찍었던 모습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자체로는요 얼마든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정치 파트 그리고 마지막에 경제 파트, 문화 파트 주요 내용들까지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19년 6월 모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자, 중정이 재능을 기준으로 인재 등급을 정하고 청구하였고 오래지 않아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지방 유력자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문벌규족이 형성되는 영향을 끼쳤다. 이거 뭐죠? 구품중정제. 이 구품중정제가 시행된 시기 어느 시기입니까?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구품중정제는요 위나라 때 시행되었지만 진나라, 그 다음에 남조, 북조 때 쭉 시행되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전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수시력을 사용하는 관리, 요거 원나라입니다. 귀거래사를 읊조리는 학자, 위진남북조 시대 남조에서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답 2번이고요. 연극 서상기를 관람하는 마부, 요 서상기도 원나라 때입니다. 절도사 당나라 때, 그리고 시박사 당나라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위진남북조 1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보시면 23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 문제네요. 자, 밑줄 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왕조가 무리하게 시도한 고구려 원정 등은 각계각층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최종적으로 봤더니 이연의 아들 이세민과 이세민의 당태종입니다. 의기투합하였고 훗날 황제가 된 이세민의 신임을 받으며 재상으로 활약했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당나라가 등장하는 과정이고요. 수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조는 당연히 수나라겠죠. 그럼 수나라 한번 찾아가 볼까요? 향용을 조직하는 신사층이 있었던 건 이거 지금 어느 시기 말하는 거냐면 태평천국운동 진압하는 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청나라 말기, 왕조로 따지자면 청나라입니다. 자,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병사, 황소의 난은 당나라 말기에 있었고요. 배우나 건설에 동원되는 농민이 바로 요거겠죠. 정답 3번. 교초를 물품으로 구입하는 상인. 교초는요, 이거 화폐인데 초원을 달리는 몽골 기병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누구요? 몽골 내지는 원나라. 고려 만국전도는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명나라 말기 때 형성이 되었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2022년 9월 모평입니다. 밑줄 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봤더니 신라인으로서 빈공과에 합격한 최초원의 기념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절도사가 지배권을 강화하는 왕조, 어느 왕조겠습니까? 당연히 당나라가 되겠고요. 자, 주전충행이 멸망했던 게 당나라 맞습니까? 맞잖아요. 정답 1번. 외척, 왕망에 의해 무너졌다? 어느 나라요? 한나라. 한나라 중에서도 전한이 되겠죠. 진승 오간이라는 쇠퇴했던 건 진나라.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몰락했던 건 한나라. 이자성의 농민군에게 수도가 점령되었던 것은 자, 이자성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이 바로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21년 6월 모평입니다. 가의 황제는 동돌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동돌권을 무너뜨렸다. 당연히 당나라. 특히 그 중에서도 황제로 따지면 당태종일 텐데요. 이건 왕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나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침공했던 것은 원나라. 인도양에 정화함대를 파견했던 건 명나라.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던 것은 청나라. 이것도 우리 앞으로 다 배울 겁니다, 여러분. 안 배운 거에 대해서 나왔던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슬람 세력과 탈라스에서 전투를 벌였다. 당과 가장 비슷한 자음 티귿. 봐주시면 좋겠죠? 정답 4번이고요. 흉노 견제를 위해 대월주와 동맹을 추구했던 거, 장건 파견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나라 때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3강까지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 송나라, 그 다음에 요, 금, 서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